벌써 내 나이가 60이 넘었다. 그런데 어제처럼 생생한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집 대문 앞에 붙어있던 빨간 딱지. 경매 공고문이었다. 집이 넘어간다는 걸 알리는 그 종이는 나를 산산이 무너뜨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딱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솟구쳤다. 왜 이렇게 된 걸까? 평생 일하며 아끼고 모아 산 집인데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걸까? 나는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빚을 갚지 못해 집이 넘어간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은행 대출을 갚으려면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지만 나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자식들도 살기가 빠듯할 텐데 어떻게 나까지 짐을 보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꿈틀거렸다. 며칠 전 장남인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아버지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다. 혹시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요.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부담이 가득했다. 나는 괜히 말을 꺼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다시 은행에 찾아가 협상을 해보았다.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뿐이었다. 연체가 계속되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집을 잃게 된다는 뜻이었다. 마음속이 텅 비어버린 듯했다. 집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건물을 잃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한 추억, 아이들이 자라난 시간, 아내와 웃고 울던 순간까지 한꺼번에 잃는 것 같았다. 나는 자꾸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때 아내가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내는 언제나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었다. 아마도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무작정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나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책이 끝도 없이 몰려왔다.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재테크도 해봤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이 쌓이고 쌓여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어디에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에서 들은 말들을 따라했다. 지인이 추천한 펀드, 동네에서 소문난 부동산 투자, 심지어는 코인에도 손을 댔다. 처음에는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큰 손해를 보고 말았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하니 따라한 게 화근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안일했다. 금융 공부도 하지 않은 채 남의 말만 믿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몰라도 은퇴 후에는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비 관리가 우선이었는데 나는 그걸 간과했다. 만약 이대로 집을 잃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전세라도 얻어야 하지만 요즘 전세값도 만만치 않다. 나 같은 나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결국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곳에서 홀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친구들을 떠올렸다. 같이 퇴직했던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어떤 이는 퇴직 후 치킨집을 차렸지만 몇 달도 안 돼 문을 닫았다. 또 다른 친구는 사기성 투자에 속아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렸다. 우리 세대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의 삶은 이렇게 불안하고 초라하기만 하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나무 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내 인생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집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내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무언가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나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나이 60이 넘었어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나는 다음날 새벽에 일찍 눈을 떴다. 어쩐지 다시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창문 밖으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멀리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쓸고 가는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단순한 소리가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너져만 가는 걸까? 나는 아침을 대충 때우고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다. 뭔가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막연히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금융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경을 쓴 중년 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한 투자가 아닙니다. 지출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나는 자리에 앉아 강사의 말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강사는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그리고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동안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괜히 체면 때문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었다.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사람은 나보다 조금 젊어 보였는데 퇴직 후 부동산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의외로 밝았다. 저도 처음엔 많이 무너졌죠. 그런데 어차피 잃은 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은 걸 어떻게 지킬까만 생각해요. 그의 태도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는 도서관을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았다. 나도 지금부터라도 배워야겠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하지 않던가.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했다. 첫째, 매달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할 것.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다시 확인할 것. 셋째,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공부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적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집 문제였다. 은행에서 집을 가져가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수첩에 주거 문제 해결책 찾기라고 써놓았지만 그건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 과제였다. 나는 한동안 펜을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번호를 확인해 보니 둘째 딸 미정이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나는 혹시나 해서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나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래, 잘 지낸다. 너는 어떠냐? 그러나 미정은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집에 문제가 있으시다면서요? 오빠한테 조금 들었어요. 그 순간 나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딸은 내 마음을 아는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 혼자 다 안고 계시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 자식인데 함께 고민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이 몰려왔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혼자서만 끙끙대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신문을 펼쳤다. 부동산, 금융, 복지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기사 중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다. 고령층을 위한 주거 복지제도, 전세 임대주택 신청 늘어. 순간 나는 이게 혹시 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나는 곧바로 신문 기사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기사에는 신청 조건과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제도 아닌가. 내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을 뿐이구나. 나는 즉시 수첩을 꺼내 적었다. LH 전세임대주택 확인, 조건 알아보기.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세상에 무심하게 살아온 내 잘못이 크게 느껴졌다. 나라에서 주는 제도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자존심 때문에 알아보지도 않고 외면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구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원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서류를 챙기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다들 이렇게 발로 뛰며 정보를 얻고 사는구나. 나는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구나.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르신, 전세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도 어렵지 않아요. 다만 서류 준비가 필요하니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나는 그 설명을 꼼꼼히 메모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구청을 나오는 길에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노란 은행잎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내 인생에도 다시 길이 보이는 듯했다. 집에 돌아와 수첩을 다시 펼쳤다. 나는 거기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다. 첫째,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둘째, 연금과 복지제도 확인하기. 셋째, 주거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적었다.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말 것. 며칠 뒤 둘째 딸 미정이 집에 찾아왔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났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는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도 어른이에요. 아버지가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런 순간이 덜 외로웠을까? 하지만 미정의 말 속에서 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위로였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 미정은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정아, 아버지는 내가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무엇보다 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자식들까지 힘들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다음 날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재정 상담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이었다. 상담을 맡은 이는 노후 재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서를 냈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전문가는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나는 퇴직금 투자 실패, 대출 문제,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전문가는 잠시 메모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생활비와 주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응어리를 풀어내는 열쇠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나는 잃은 것을 되찾으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이제는 남은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담이 끝날 무렵 전문가는 내 손에 작은 팸플릿을 쥐어주었다. 거기에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팸플릿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전철 안에서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그 속의 글자들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잡이처럼 다가왔다. 집에 돌아와 팸플릿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차근차근 읽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의료비 지원 제도, 그리고 주거 지원 서비스까지. 나는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다. 괜히 체면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나는 수첩을 꺼내 다시 정리했다. 연금 확인, 의료 지원 신청, 주거 복지 상담.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면서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마치 방향을 잃고 헤매던 배가 나침반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이던 때 아내와 함께한 바닷가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목이 메어왔다. 내가 왜 이렇게 허망한 선택만 했을까? 그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며칠 뒤 나는 국민연금공단을 찾았다. 창구에서 대기번호를 뽑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내 앞에 앉은 노부부가 보였다. 남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앉아 있었고 아내는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저런 모습일까? 아내가 곁에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이 들어갔을까? 내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다. 직원이 내 기록을 확인해주며 말했다. 선생님,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납부하셨으니 매달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신청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비록 많지는 않겠지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큰 힘이었다. 나는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창구를 나섰다.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모두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 듯 보였다. 어떤 이는 피곤에 지쳐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작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들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거구나. 집에 도착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아버지가 국민연금 확인했더니 매달 받을 수 있대.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대. 딸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잘 됐네요, 아버지. 이제 걱정 조금은 덜어내셔도 돼요. 나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웃으며 내게 말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이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힘을 얻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쳐 앞으로의 계획을 다듬었다. 첫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저축을 늘린다. 둘째, 모든 복지 제도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신청한다. 셋째,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내 생활을 스스로 책임진다. 이 세 가지를 굵은 글씨로 적고 나니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다. 그날 오후 나는 구청 복지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사는 내 나이를 확인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었다. 어르신, 의료비 지원은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특히 치과나 안과 진료는 부담이 큰데 어르신도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놀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가야 한다는 것만 알면 되는 일이었다. 그 작은 깨달음이 내 어깨를 한결 가볍게 했다. 구청 복지 상담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여러 생각이 오갔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도 그렇게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을 때는 하루가 길었지만 지금은 눈을 감았다 뜨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버린다. 나는 수첩을 꺼내 다시 메모를 했다. 건강관리, 관계회복, 생활안정. 단순한 세 단어였지만 내게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둥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예약한 날이라 병원 대기실은 어르신들로 붐볐다. 의사 앞에 앉아 진료를 받으면서 나는 괜히 긴장했다. 혹시라도 큰 병이 발견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의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단 혈압이 조금 높으니 식습관과 운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진료실을 나오며 다짐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병원 근처 시장을 지나오며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조금 샀다. 예전 같으면 대충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집에서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상 위에는 된장국, 나물 반찬,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다. 오랜만에 정성스레 차린 밥상이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여보, 잘했네 하고 칭찬해 주었을 것 같았다. 나는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는데 뜻밖에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들이 이런 전화를 해온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다.
민수는 회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서둘러 아들에게 대답했다. 민수야, 아버지는 괜찮다. 내가 이렇게 전화해 준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말을 아꼈던 내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다. 다음 날 나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퇴직 후 연락이 뜸해졌던 동창이었다. 그는 반갑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야, 오랜만이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우리는 근처 찻집에 들어가 오래 이야기했다. 그는 나와 비슷하게 퇴직 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치킨집을 열었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나처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한숨을 쉬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싶었다. 나는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숨지 말고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야 덜 외롭고 덜 무너진다. 그날 저녁 나는 수첩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사람들과 연결될 것, 혼자서 끙끙대지 말 것, 그리고 굵은 글씨로 밑줄을 그었다. 마치 내 인생에 새로운 규칙을 세운 듯한 기분이었다. 창밖에는 가을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내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오래된 고통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구청에서 알려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니어 재무설계 교실이라는 이름의 강좌였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막상 가보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들 퇴직 후 불안한 노후를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모인 사람들이었다. 강사는 연단에 서서 차분히 말했다. 여러분,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손해는 마음을 잃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강의가 끝나고 조별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는 옆자리에 앉은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나보다 5살 정도 많아 보였다. 그는 퇴직 후 자식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때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결국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 그의 말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단단한 힘도 느껴졌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예요. 그런데 이제라도 배워보려고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 우리 같은 나이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 그 말은 나를 격려하는 듯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첫째, 건강관리에 집중할 것. 둘째, 작은 것부터 실천할 것. 셋째,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 것.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큰 울림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여러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떤 이는 장기를 두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음악을 틀어놓고 체조를 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저도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한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건강, 돈, 외로움. 그러나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걱정이 잠시 사라지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웃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느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 곁에 있기 때문이구나.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이 다시 전화를 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딸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버지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거든. 미정은 기뻐하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 통화를 끊고 나니 나는 또 하나의 다짐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절망 대신 희망을 말하자.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작은 위로가 되자.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수첩에 짧은 글을 적는다. 오늘도 건강을 지키자. 오늘도 웃음을 잃지 말자. 오늘도 혼자가 아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은 내 하루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이 넘어갈 위기에 있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웃음이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나는 어느새 매주 복지관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강의를 듣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내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무엇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뒤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 노후를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 둘째, 돈은 쓰는 만큼 관리할 것. 셋째, 관계를 지키며 살 것.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게는 강력한 울림이었다. 나는 다시 수첩에 그 세 가지를 적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내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했다. 카드 명세서와 통장을 꺼내보니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았다. 습관처럼 사던 비싼 커피, 필요하지 않은 잡지 구독, 심지어는 거의 쓰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요금까지. 나는 펜으로 하나하나 줄을 긋고 정리했다. 이제부터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긴다. 며칠 뒤 전기세 고지서를 확인했을 때 나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절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조금씩 줄어든 것이 보였다. 그 작은 변화가 나를 크게 격려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찾아왔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아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보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그동안 무리하게 투자한 게 잘못이었어. 이제는 욕심 버리고 있는 것 안에서 살려고 한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끝없이 불안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자식도 같이 흔들렸던 것이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렸다. 시니어 자원봉사단 모집.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신청서를 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혹시 나도 다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기대감이 내 가슴을 뛰게 했다. 첫 봉사활동은 인근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안부를 묻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처음 문을 열어준 노인은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다. 집안은 어두웠고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준비해간 생필품을 전해드리며 말했다. 할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도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며 외로워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그 누군가가 되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도움만 받는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복지관 강사가 내게 말했다. 어르신, 어제 봉사활동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해주세요. 나는 부끄럽지만 기쁘게 웃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다시 사회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기력에서 실천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삶의 방향을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내 일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허무함이 먼저 밀려오지 않았다. 오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복지관 봉사활동은 내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 역시 위로를 받았다. 어떤 날은 혼자 사는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는데 그는 나와 같은 퇴직자였다. 나도 퇴직금 잘못 굴렸다가 다 날렸어. 처음에는 매일 술에 취해 살았지. 그는 담담히 고백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야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주고받았다. 그날 이후 나는 집 근처 작은 화분에 채소를 심기 시작했다.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였지만 흙을 만지고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가 아직 키워낼 수 있는 게 있구나. 그 작은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은행 대출 문제는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두려움만 느끼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은행을 다시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직원은 차분히 내 상황을 듣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었다. 선생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줄이고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터널 끝에서 빛을 본 듯한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미정아.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은행에서 상환 조정 계획을 세워준다더구나. 아이들은 놀라며 기뻐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날 밤 나는 수첩에 크게 적었다. 문제에서 도망치지 말고 마주할 것.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직면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열린 건강관리 강좌에 참석했다. 강의 주제는 60대 이후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었다. 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몸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피곤하다는 핑계로 운동을 멀리하고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았다. 그 결과가 지금의 불안한 건강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나는 바로 실천하기로 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걷기를 하면서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어떤 날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낯선 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나도 매일 걸어요. 이게 약보다 낫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나를 더 힘나게 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삶은 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달라진다는 것을. 걷기, 식사, 대화. 그것이 내 노후를 지키는 힘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첫째, 매일 30분 걷기. 둘째, 제철 음식 먹기. 셋째, 하루 한 번 누군가와 대화하기. 짧고 단순했지만 내 삶을 바꿀 세 가지 실천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서늘했다. 그때 옆에 앉은 한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매일 나오시나 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습관을 가지셨네요. 저는 혼자 집에만 있으면 병이 생길 것 같아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 노인은 혼자가 된 지 오래라고 했다.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어 술에 의지했지만 결국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 의사가 단호하게 말해주었다고 한다. 술 대신 운동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일 공원에 나와 걷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모습을 떠올렸다. 나 역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며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수첩을 펼쳤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 대신 움직이며 채워나갈 것. 그 문장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강사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대답했다. 돈이 부족한 것, 건강이 무너지는 것,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것.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외로움이 가장 두렵습니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외로움은 돈과 건강보다도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혼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나누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외로움을 숨기려 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더 고립되고 더 무너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나는 외로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마음은 환하게 빛났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주말이 되어 딸과 함께 밥을 먹었다.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나는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미정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정아, 아버지는 이제 괜찮다. 혼자서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을 나와 걸어 나오는데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삶은 아직 나에게 많은 것을 남겨두고 있다.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웃을 수 있다. 나는 다시 수첩을 꺼내 적었다. 외로움은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나누며 이겨내는 것이다. 그 문장은 마치 내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좌우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내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작은 성취와 따뜻한 만남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수첩 속에 적힌 짧은 문장들이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였다. 나는 처음에는 참여를 망설였다. 내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꺼내는 게 과연 괜찮을까? 그러나 곧 마음을 고쳐 먹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내 차례가 되어 단상에 섰을 때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저는 퇴직 후 잘못된 투자로 집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복지관에서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습관들을 지키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사람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 다른 이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저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실패와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그렇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깨달음은 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웃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혹시 같이 복지관에 가도 될까요? 나는 기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함께 가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바뀌면 주변도 바뀐다. 내 웃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실천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다시 수첩을 꺼내 적었다. 내 삶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나의 변화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 그 문장은 내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아파트 단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화가 밀려왔다.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희망이 자리 잡았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내 삶에도 조금씩 색이 입혀졌다. 예전에는 집 대문 앞에 붙은 빨간 경매 딱지가 내 인생의 종지부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순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시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채무조정심사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자를 줄이고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그래, 아직 길이 있구나. 나는 즉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다. 민수야, 미정아. 아버지가 이제 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은행에서 상환 조정을 허락했어. 아이들의 목소리는 환하게 밝아졌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으며 차분히 말했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지켜나가겠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될 것 같아.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래도 길을 찾았어. 다음 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단 모임이 있었다. 이번에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였다. 우리는 함께 모여 김치를 담갔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어찌나 소중하던지 마치 오래된 가족과 함께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함께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풍요구나.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치고 이렇게 적었다. 나눔은 곧 내 삶을 지키는 힘이다. 그 문장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나를 불렀다. 작은 인터뷰를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카메라 앞에 앉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한때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웠습니다. 문제에서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는 것이 답이라는 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걸. 촬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게 다가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첫째,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 둘째, 나누며 살 것. 셋째, 희망을 놓지 말 것. 이 세 가지가 내 삶의 새로운 법칙이 되었다. 창밖에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 그 확신 속에서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마음이 다시 한번 무거워졌다. 추운 계절은 늘 고독을 크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김장을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말 송년회가 열렸다. 작은 강당에 모여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다. 나는 처음에 그저 구경만 하려 했지만 누군가 나를 무대 앞으로 불러냈다. 마이크를 잡은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했다. 저는 예전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나눌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걸. 그 순간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누군가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나의 변화를 함께 축하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어르신이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말씀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한때 집을 잃고 길거리를 떠돌다 겨우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순간 나는 또다시 깨달았다. 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며 그것을 나누는 순간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한 젊은 시절 사진이 가득했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고 아내는 내 곁에서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 나는 한동안 길을 잃었어.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찾고 있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삶의 모습으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희망과 다짐의 눈물이었다. 나는 수첩을 펼쳐 이렇게 적었다. 아내가 남긴 빈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사랑과 나눔으로 채울 것. 다음 날 나는 이웃들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추운 겨울날 검은 연탄을 나르며 손과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골목길 작은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추운 날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손에 묻은 연탄가루를 닦을 새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 따스함이 내 가슴까지 전해졌다. 봉사가 끝난 뒤 우리는 모두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나도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수첩을 펼쳤다.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사랑할 수 있고 아직도 나눌 수 있다. 그 문장이 내 손끝에서 힘있게 적혔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세차게 불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나눔의 힘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추운 날씨에 몸을 웅크린 채 집 안에만 머물렀을 텐데 이제는 일부러라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다. 세상과 연결된다는 감각이 내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나는 호기심에 참석했다. 강사는 말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자원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신청서를 작성했다. 내 경력을 살려 공공도서관에서 책 정리와 상담을 돕는 일자리에 지원했다. 오래전 회사에서 문서와 기록을 다루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합격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첫 출근 날 도서관의 공기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책 냄새와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나는 선반에 책을 정리하고 이용객들에게 길을 안내했다. 작은 일이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어떤 이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음을 나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도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버지, 첫 출근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 짧은 문장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아버지,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어린 학생이 내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 책 어디 있어요? 나는 책장을 함께 찾아주며 말했다. 내가 필요한 책은 항상 여기 어딘가에 있단다. 천천히 찾으면 꼭 나오지.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 작은 미소가 내 하루를 환하게 밝혔다. 나는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예전에는 나의 실패와 빚더미만이 나를 규정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가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내 발걸음은 따뜻했다. 나는 다시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도서관에서 점점 익숙해졌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노인들이 찾는 자료를 도와주며 하루를 보냈다. 그 일상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 아니라 여전히 쓰임새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노후 재무 관련 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서가를 안내했다. 그녀는 책을 들고 나에게 고백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퇴직 후 재정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이야기를 조금 꺼냈다. 저도 한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잃을 뻔하고 절망 속에 빠졌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결국 배움과 나눔을 통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도 꼭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의 이야기가 단순히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내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의미였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단 회의가 열렸다. 우리는 내년에 진행할 활동을 계획했다. 독거노인 돌봄, 아동 학습 지원,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나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탰다. 우리 세대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문제에 짓눌린 노인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자 살아가는 존재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회사 일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민수야, 아버지도 예전에 내 나이 때는 늘 지쳐 있었단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버티는 거야.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말이 힘이 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위로만 받으려 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다. 그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다. 한 노인이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아이를 찾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를 차분히 도우며 안쳤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가족에게 연락하는 동안 나는 그의 곁에서 손을 잡고 기다렸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니 안심이 됩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거창한 도움보다 곁에 있어주는 것. 나는 점점 깨달았다. 삶을 회복하는 것은 거대한 성공이나 돈이 아니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실천, 그리고 작은 나눔이 내 삶을 바꾸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나이에 비로소 배운 진짜 지혜였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나무들이 다시 새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함께 피어나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하며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중 중학생 한 명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제가 읽을 만한 책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청소년을 위한 인생 조언책을 꺼내 주었다. 이 책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거야. 아이는 두 손으로 책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작은 조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을 줄은. 며칠 후 복지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의사는 내 혈압과 혈당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되었다고 말했다. 생활 습관을 바꾸신 덕분입니다. 계속 유지하시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는 늘 병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건강이 조금 나아지자 나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걷기를 늘리고 봉사활동의 범위도 넓혔다. 어린이 공부방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에도 참여했다. 아이들이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래전 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따뜻함이 다시 내 마음을 채워주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몸이 버텨야 마음도 버틸 수 있다. 나는 굵게 밑줄을 그으며 다짐했다. 며칠 뒤 민수가 집에 찾아왔다. 그는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수야, 이제는 괜찮다. 아버지가 스스로 일어서고 있으니까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민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이런 말을 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지금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고맙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속삭였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만 하세요. 나는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큰 위로를 받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쳐 새로운 다짐을 적었다. 첫째, 건강을 끝까지 지킬 것. 둘째, 나눔을 계속 이어갈 것. 셋째, 자식들에게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될 것. 나는 확신했다. 이제 내 삶은 예전과 다르다. 나는 더 이상 절망 속의 노인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길을 찾은 사람이었다. 봄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내 마음에도 새로운 힘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도서관 일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균형이 조금씩 잡혀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독서 발표회였다. 나는 단순히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려고 했지만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은 특별히 도서관에서 함께 봉사해 주시는 어르신께서 짧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나는 놀라서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앞으로 나섰다. 마이크를 잡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퇴직 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을 뻔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과 만남 속에서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순간 강당 안은 고요해졌고 이어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게 다가왔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도 최근에 사업에 실패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젊은 나이에 실패는 약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의 눈빛이 조금은 밝아지는 걸 보며 나 또한 힘을 얻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수첩을 꺼내 적었다. 내 실패는 내 인생의 흉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증거가 된다. 며칠 후 복지관 봉사단에서 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이 열렸다. 우리는 동네 하천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정리했다. 허리를 굽히고 봉투를 채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땀이 흘러내릴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옆에서 함께하던 한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땀 흘리니 젊어진 것 같아. 나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렇게라도 움직이니 사는 맛이 나네요. 봉사가 끝난 뒤 하천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 그날 저녁 딸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셔서 너무 좋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버지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 미정은 잠시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내게 말을 거는 듯했다. 이제는 무너지지 말자. 끝까지 걸어가자. 나는 수첩을 펼쳐 이렇게 적었다. 첫째, 나눔은 나를 살린다. 둘째, 건강은 나를 지킨다. 셋째, 희망은 나를 이끈다. 그 문장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었다. 봄밤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내 마음은 환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나는 도서관과 복지관 일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내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제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아이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숙제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책을 함께 찾아주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 듯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문득 내 아이들이 어린 시절 숙제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내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던 기억까지 함께 스쳐 지나갔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나는 수첩을 펼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을 다시 의미 있게 한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봉사단 활동으로
요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체조를 도왔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어르신과 손을 잡고 오래 대화했다. 그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여기서 가장 두려운 건 버려지는 거요. 그런데 오늘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나눠주니 마음이 참 편해집디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저도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하니 저도 힘이 납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도 이렇게 누군가 곁에 있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같이 뵈러 갈게요. 손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다. 오랜만에 아이들 웃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주말이 되어 손주들이 집에 찾아왔다. 집안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손주들이 내 무릎 위에 앉아 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오래된 동화책을 꺼내 들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이며 내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순간 아내가 살아있었던 시절이 겹쳐지며 눈물이 날 뻔했지만 나는 꾹 참고 미소 지으며 책을 읽었다. 저녁 식사 후 민수와 미정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삶이 두렵지 않다.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나눌 게 많다. 그날 밤 손주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이 기억하는 할아버지가 절망에 빠진 모습이 아니라 희망을 전해주는 모습이 되자. 나는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눔과 희망으로 채운다. 창밖에는 봄밤의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꽃향기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아직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빛나는 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자 공기는 점점 더워졌지만 내 삶은 오히려 더욱 활기를 띠었다. 도서관과 복지관 활동, 그리고 손주들과의 만남이 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여름의 무더위를 그저 고통으로만 느꼈을 테지만 이제는 땀 흘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열린 여름 독서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발표하는 자리를 돕는 일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발표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울렸다. 내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뻤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용기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는 여름맞이 무료 급식 봉사가 열렸다. 나는 주방에서 그릇을 나르고 음식을 담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가던 한 노인이 내게 고개 숙여 말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한 끼를 먹습니다. 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가 나누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걷기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건강이 더 좋아지고 있다. 아들은 안도하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아버지처럼 꾸준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내게 또 다른 위로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자식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며칠 뒤 여름 폭우가 쏟아졌다. 복지관 봉사단은 침수된 집을 돕기 위해 급히 모였다. 나는 장화를 신고 물이 차오른 집 안으로 들어가 가구를 옮기고 물을 퍼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집주인은 연신 고개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들 덕분에 살았습니다. 나는 숨이 가빴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서로 돕고 사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오자 피곤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감이 밀려왔다. 나는 수첩에 크게 적었다. 삶의 의미는 편안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땀 속에 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다. 나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했고 누군가를 지탱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나눔 속에서, 희망 속에서,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 인생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 이제는 그것을 지키며 나누는 일만 남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계절이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계절마다 다른 색깔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도서관에서는 가을 독서 축제가 열렸다. 이번에는 내가 사회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마이크를 잡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여러분, 책 속에는 우리가 살아갈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나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을 해내고 있었다. 행사 후 한 젊은 여성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힘든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젖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수첩에 적었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단 모임이 열렸다. 우리는 올겨울 활동 계획을 세웠다. 김장 나눔, 연탄 배달,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까지. 나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사람들은 내 제안을 받아들이며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이다. 민수와 미정도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직접 차린 반찬이 올려져 있었다. 아이들은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 요리도 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 살려면 다 배워야지. 모두가 함께 웃는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날 밤 손주들이 내 무릎 위에 앉아 할아버지,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있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눈물이 맺히며 대답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줄게.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내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나는 끝까지 나눔과 희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짓눌렀던 절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감사와 다짐뿐이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번 겨울은 내 마음이 전과 달랐다. 예전처럼 추위와 고독 속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계획과 만남으로 채워져 있었다. 복지관에서는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다. 나는 소매를 걷고 배추를 절이며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웃었다. 손에 고춧가루가 묻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이제는 이런 게 행복이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뒤에는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차가운 골목길을 걸으며 연탄을 날랐을 때 손발은 시렸지만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집 앞에서 기다리던 할머니가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덕분에 올겨울은 덜 춥게 보낼 수 있겠네요. 그 말에 나는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삶의 마지막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다. 연말이 다가오자 가족들이 내 집에 모였다. 손주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민수와 미정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따뜻한 국을 떠주며 말했다. 아버지가 예전엔 잘못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적셨다. 식사 후 손주들이 내게 카드 한 장을 건넸다. 할아버지,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있어주세요. 사랑해요. 나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래, 할아버지도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 그날 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흰 눈이 고요히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눔과 사랑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채울 것이다. 나는 수첩의 마지막 장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첫째, 건강을 지키며 끝까지 버틸 것. 둘째,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 셋째, 가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마지막 약속이자 앞으로의 나를 이끌어줄 등불이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어떤 계절보다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작은 공감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